사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1940년대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세미파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번개다 우리의. 빼봐야 몰리냐라고 이제 붙이기도 했는데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이 전공법으로 그 정도까지 갔을 리는 없고 여기는 뭔가 내통하는 놈들이 있었다.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해킹이 있는. 그러면서 바로 저 인물 클라우스 푹스라고 그 정체를 지목하게 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라고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물리학자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에 인볼브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폭축 렌즈라는 기술이에요. 폭축 렌즈. 하지만 푹스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푹스 말고도 베노나 프로젝트에서 등장하는 활동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의심은 가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포를 못하고 속만 끓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깝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진짜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조지 코발입니다. 저 조지 코발은 심지어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도 정체가 안 드러났어요. 우와.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저 사람이 원자폭탄 관련 스파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죽은 뒤에야 푸틴이 러시아 영웅 칭호를 부여한 그런 푸틴이요? 스파이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는 소련이 밝히는 순간 스파이인 게 걸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라고 영웅 칭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 코발은 어디서 일했냐면은 역시 미국의 로스알라모스와 이제 쌍벽을 이루던 중요한 시설이 오크리츠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크리츠는 주로 이제 이건 이론적인 것보다는 생산 관련된 실질적인 이제 핵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고 폭탄을 갖다가 만드는 쪽의 중심지였는데 공대생들이 가는데 거기. 로스알라모스나 오크리츠나 다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연구를 하고 숫자로 뽑아내는 곳이 그쪽이었다면 여기서는 이걸 직접 만들어서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소련 스파이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었냐 딱 보면은 이건 더 기상천외한 얘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적 자체가 미국인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야, 찾기 힘들지 그럼.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소련의 스파이가 됐지? 라고 했는데 사실 저 집안은 유택의 러시아인 집안 출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 부모 때 이 러시아의 혼란한 상황을 피해갖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가 되니까 야,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살기 힘들다.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가 되니까 소련에서도 해외 이주했던 사람들을 다시 꼬시기 시작해요. 아, 우리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다시 돌아오셔갖고 큰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포섭을 많이 해서 그때 돌아갑니다. 근데 조지 코발이요? 조지 코발과 가족들이 싹 저 당시엔 출입국 검사가 되게 호소돼갖고 국적 말소문 이런 거 전혀 없이 출입국 기록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냥 소련에 가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기록 안 남기고 소련 사람이 된 거네요. 네, 소련으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저 조지 코발은 대학도 다닙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소련 첩보기관 GRU에 눈에 들어온 거죠. 당연히 미국의 첩자들을 보내려면은 의심을 받을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영어도 완벽하고 누가 봐도 네이티브 US 시리즌을 갖다가 보내야 되니까 딱 보니까 야, 너는 영어 진짜 잘하네. 와, 진짜 네이티브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러게. 넌 진짜 완벽하다. 그래서 포섭을 한 겁니다. 야, 너 다시 미국 가서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서 큰일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다시 1940년에 블라디보스토크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다시 잠입을 시킵니다. 활동명 델마로 들어갑니다. 델마. 역시 배네요. 항구로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이 검사가 취약하니까 우리가 사람도 많이 타기 때문에 비행기에 비해서 그럼 일일이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대조하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던 이 고정간첩 조직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냥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에 대해서 신분 세탁까지 다 해줍니다. 와. 당연히 이제 고정 간첩들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으니까 그동안 경력 뭐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에 다닌 거예요. 서류상은 완벽한 겁니다. 그냥 그동안 미국에서 잘 산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딱 1941년 전쟁이 시작되니까 나는 이 애국 미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해서 자원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딱 보니 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친구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넌 그냥 전방으로 보내기 좀 아깝다. 너 우리가 공부 좀 더 시켜줄 테니까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봐 라고 해서 뉴욕대 쪽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 기기 이런 거 다루는 기술 교육을 받아요.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스파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열심히 일한다. 아주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우등생인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공부도 잘하는구나. 너 진짜 성실해. 너는 좀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오크리지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오크리지에서 X선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 검사하고 검색대에서 막 이런 이상한 물질들 들어오지 않나 이런 쪽에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쾌활하게 여러 사람들이랑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도 잘하고 하니까 다들 의심을 풀고서 은연중에 비밀이 조금씩 새나오는 거죠.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이제 화학 쪽에 전공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한두 마디 대충 얘기 듣는 거 아니면 물질들 뭐가 반입되고 뭐가 반출되는 그렇죠, 걸 그렇죠. 보고서도 이게 딱딱 대충 이게 뭐에 쓰이는 용도로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구나 아는 겁니다. 아니 그 적어도 이 검사대에서 지나가는 모든 물품을 이 사람은 뭐 몇 그램 다 기입할 수만 있어도 엄청난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때 넘긴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자폭탄을 압축을 하면은 안에 중성자 생성 물질이 있었고 여기서 중성자가 팍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쓰는 게 폴로늄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폴로늄을 갖다가 그 안에 쓴다는 것 이런 정보들 디테일한 아주 테크니컬한 정보들을 많이 넘깁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큰 도움이 됐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결국에 40년대 50년대 들어와서 그때 돼서야 이제 FBI들이 어쩌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야, 그 코발이라는 애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해서 주변에 막 탐문을 하는데 그래서 역시 또 조사를 합니다. 야, 근데 코발 어디 있어? 잡아와봐 했는데 지금 없는데요? 얘 어디 갔어? 전쟁 끝나고서 유럽에 가서 좀 사업 좀 해보겠다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하면서 유럽에 가서 또 보내갖고 유럽에서 어디서 일하나 봤더니 이미 유럽에서도 튀었습니다. 어디로? 소련으로 이미 튄 뒤였어요. 그래서 소련으로 튀었으니까 이걸 뭐 더 조사해봤자 밝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수배 내릴 수도 없고 여기서 더 공개했다가는 우리가 이걸 감청하고 있다는 게 다 들킬 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더 진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봉인, 기밀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미국에서도 2002년이나 돼서야 알려지고요. 뭐 60년간 봉인을 해? 아니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저분이 1999년에 소련에서 미국 쪽에다가 문의를 해요. 제가 옛날 2차 대전 때 미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연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요. 대박.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근데 너무 복무 기간이 짧으셔갖고 연금 받을 게 없네요. 각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2007년에야 푸틴이 이 사실을 갖다가 딱 공개를 하면서 우리 소련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스파이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갖다가 수여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대우를 어떻게 잘해주길래 혹은 어떤 협박을 하길래 왜 간첩 활동을 해요? 자본주의의 그 모든 걸 다 보는데? 이 당시가 1930년대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1930년대는 대공황의 후유증 때문에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도 자본주의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0년대 소련이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 하면서 약진을 하던 시기여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다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냉전 시절에 미소 간의 스파이 전쟁은 소련이 더 우위에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꼭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나 양쪽에 이게 많았고요.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제5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NSC 68 문서를 얘기했잖아요. 그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초안이 스탈린 책상 위에 바로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게 있거든. 저쪽에서 뭐 안 들잖아요. 그것도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정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허술한 시기였죠. 그 시기라는 게. 그럼 조지 코발도 그 저거 OTP 발견돼가지고 잡힌 거예요? 조지 코발은 그렇게 잡힌 건 아니고
주변인을 탐문하다가 조직 코발 아니면 이런 거 알 수가 없는데라고 꼬리가 잡히다가 나중에 FBI가 기가 막힌 단서를 잡아냅니다. 이 30년대에 이 소련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 소련에서 당연히 이 미국을 버리고 다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향해 온 훌륭한 가족들 하면서 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지역 잡지에 이 가족 사진이 실린 게 있었어요. 이게 어쩌다가 그 잡지가 또 입수가 돼갖고 보니까 이거 코발인데? 하면서 그제서야 얘가 경력 세탁을 했지만 사실은 30년대 소련에 있었구나 나중에 알았죠. 이 스파이를 FBI가 수사를 잘해서 잡아낸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다 엎질러진 다음에 나중에서야 이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보를 넘겼으면서도 전혀 처벌이고 뭐고 없이 넘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간 건 알겠는데요.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 기술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네. 근데 소련은 그러면 이 정보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련이 이 당시에 과학기술이 어느 수준 이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정보가 있어도 우리가 과학기술이 역량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KF-21도 만들고 이제 K9으로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 과학기술력이 어느 이상 올라가니까 그런 기반하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소련도 이 당시에 내부 기술진들의 수준이 어느 이상은 됐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뭔가들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소련이 어떻게 이 핵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냐 사연을 보시면 돼요. 일본의 핵개발 얘기를 할 때 미국과 영국이 핵개발에 착수하니까 그 낌새를 갖다가 일본에서 눈치챘다고 말씀드렸죠. 핵 분열에 대한 논문들이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소련도 똑같이 알아챘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이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논문이 더 이상 안 나오네? 이거 뭔가 버리고 있다. 그래서 게오르기 플료도프 박사라는 양반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독소전쟁 발발 뒤에 공군 기술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알고서 1942년 4월에 스탈린 서기장에게 이걸 편지를 씁니다. 지금 자본주의 적들이 뭔가 중요한 우라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도 지금 해야 됩니다는 청원서를 보냅니다. 미국에선 이걸 누가 보냈다고 했었죠? 헝가리 출신 망명과학자 레오 질라르트라는 분이 이제 아인슈타인 서명 받아갖고 로즈벨트에게 보냈다는 거 기억하실 텐데 소련에서도 이 청년 장교가 딱 분기탱천에서 스탈린 동지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보낼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는 거죠. 스탈린이 딱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걸? 스탈린은 이 독재자로서 세상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냈다고 절대 맛있는 먹이가 왔다고 냉큼 안 가져가고 이거 네가 좀 알아봐라고 이렇게 좀 밀어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근데 당연히 스탈린 입장에서는 아니 뭐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정보도 역정보일까봐 의심해서 안 듣던 사람인데 갓 30대 이제 청년 장교가 보낸 이런 내용에 동해갖고 그래 우리도 개발해야 돼 이렇게 그랬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의심병 기제를 발동을 하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대신에 지시를 합니다. 야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거 진짜야? 누구에게 지시했을까요? 정보 요원들한테 진짜. NKVD. 그렇죠. NKVD, 엔카베데 베리아한테 야 엔카베데 이거 좀 조사 좀 해봐. 이거 진짜 맞는 얘기야? 라고 해서 엔카베데가 열심히 해외 첩보망을 가동을 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정보가 영국에서 들어옵니다. 영국에서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론적 가능성만 알고 있었지 진짜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영국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을 모아서 모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거 가능성이다. 가능하다.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이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아까 NSC-68처럼 딱 스탈린의 책상에도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희대의 굉장히 유명한 스파이가 바로 캠브리지 5였습니다. 캠브리지 5. 이름 그대로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교에 굉장한 엘리트들이 사실 소련의 이중 첩자인 그런 사건 때문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수많은 첩보 영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존 칼의 소설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명한
틴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바로 이 캠브리지 5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건데요. 좀 내용이 뭡니까? MI6에서 하는 작전마다 실패하고 어디선가 정보가 새는데 그래서 저 게리 올드만이 열심히 파헤쳐 보니까 사실 그 정보가 우리 내부에 고위층들이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 MI6의 핵심 역할, 그게 유명한 킴 필비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빼돌리고 있었다는 실제 사건의 모티브를 받아서 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 MI6 내통한 킴 필비는 아니었지만 이 존 케언 크로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역시 캠브리지 출신의 유명한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고 영국은 내각제이다 보니까 여러 강요들이 있는데 전시 내각의 무임소 장관을 하던 모리스 행키 남작의 이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국 이 내각의 핵심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모드위원회에서 이것 됩니다.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쓱 가져다가 몰래 넘겨버린 거죠. 저 캠브리지 5도 1930년대 한창 자본주의에 대한 염증이 도래하던 시절에 그때 공산주의에 좀 경도돼 갖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나치 활동, 파시즘에 반대하다가 결국에 공산주의까지 넘어가 버린 거죠. 저 원장님 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미소의 스파이전, 미영희의 뭐 스파이전 이건 뭔가 냉전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해석이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냉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2차 대전 때 뭔가 이런 스파이전에 대한 다룬 게 혹시 있습니까? 책 중에? 그것만 다룬 거는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전에서의 어떤 2차 대전부터 갈등이 생겼던. 근데 이제 양념식으로 네. 그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있고요. 네. 저 시기에는 굉장히 저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인 게 어찌됐든 같은 동맹 국가 네. 그래서 협조를 안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서로 뭔가 이렇게 이런 암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부분은 근데 저는 최 박사님이 굉장히 저는 좀 설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930년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연속적인 흐름이 네, 있어서. 이 네. 대공황 직후의 세계 상황, 그렇죠. 그 네.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이 뭔가 다른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소련의 상황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스탈린 치하의 상황을 알았다면 제가 보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스탈린 독특치. 소련의 네. 이상적인 부분만을 기억하고 네.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자기들은 사실 자본주의 쪽에 살면서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이 미국과 유럽에서 어려운 상황 경험을 하니까 저게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 가서 그걸 느꼈으면 제가 보기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간 것도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은 또 이쪽하고 달라요. 거긴 분위기가 완전 극동적이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걸 바라보면 왜 바보같이 저랬지? 라고 하지만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사를 배우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상황을 지금의 이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만큼은 뭐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이 5는 예를 들면 F4처럼 서로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조용히 5명이서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5명이었던 거예요? 후자에 가깝죠. 이 캠브리지란 이 학교 내에서 당연히 이제 친구 사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동문이고 그리고 같은 칼리지에 속해 있는 경우엔 친분 관계가 있고 이들끼리 했는데 뭐 당연히 스파이는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뭐 쉽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 아니었고 각자 이제 영국의 중요한 포스트에 꽂혀갖고 거기서 각자의 방식대로 소련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죠. 유명한 킴 필비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중에 MI6에 들어가서 영국이 해외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서 수집한 내용들을 갖다가 뭐 옆으로 쓱쓱쓱 소련 쪽에 전달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전황과 관련돼서 저희가 전중회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간의 전중회담 내용들이 스탈린에게 고스란히 거의 실시간으로 흘러갔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일부 흘러갔지만 이 캠브리지 5를 통해서도 흘러갔고 아까 이제 베노나 프로젝트가 미국은 극비로해서 이걸 어떻게든 안 밝히려고 했지만은 베노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이 캠브리지 5를 통해서 소련에게 알려졌습니다. 아, 그야말로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 탈탈 털린 근데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과학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하고 협상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중회담에서 지금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까를 스탈린이 알고 온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스탈린의 카드를 미국이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그때 이제 정전회담을 할 때 상대방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북한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박헌영 간첩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박헌영 간첩 사건에서 북한 쪽 주장은 박헌영이 간첩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에 나가는데 미국이 북한 쪽 카드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박헌영 집을 습격해 봤더니 밑에서 이걸 보내고 있었다는 거야, 미국에다가. 근데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안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 이 스탈린의 보고서, 이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가 원자폭탄 실험 보고서가 아니라 네. 우라늄으로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라는 보고서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특히 이게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 시행착오들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원래 돈이 굉장히 많이 네. 드는데 패스트 팔로우의 핵심은 우리가 앞에 선도자를 갖다가 빨리빨리 벤치마킹하고 배울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소련은 확실한 수도꼭지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드디어 최고 책임자로 이고르 쿠르차토프 박사에게 맡깁니다, 이걸.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서방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아인슈타인인데 소련에서 아인슈타인을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래 이게 왜 몰랐냐면은 저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원래는 더 유명한 이 핵물리학자들이 몇 분 계셔갖고 서방에서는 야 소련에서 핵 개발하면은 그분들이 하겠지라는 몇 분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걸 고사했어요. 난 나이가 많고 속으로는 그랬겠지. 이거 내가 혹시나 실패하면은 그냥 끌려가서 숙청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나 말고 저기 젊고 이 똑똑한 애 있으니까 걔한테 시켜라고 이제 또 넘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고 쿠르차토프 박사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핵 개발의 총책을 맡아서 소련 과학자들을 모아서 드디어 핵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소련이 독소 전쟁에 너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이 핵 개발에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줄 여유가 안 됐어요. 지금 독소전 중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수용소에 잡아놓은 과학자들 갖고 협박을 해가면서 뭘 하고 있지만은 여러 많은 부분이 불확실했습니다. 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어떻게 임계질량 이상 모으면 되는 걸 알겠는데 어느 쪽으로 할까? 지난번에 리틀보이 팬맨 고민하듯이 어느 쪽으로 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조립해서 어떤 설계로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걸 다 연구해 보려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실험 장비 만들 돈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런 고비마다 엔카베데나 게르우에서 영국과 미국의 정보들을 물어다가 쏙쏙 주는 겁니다. 우리 개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야 저기서 플루토늄 하면 그래 우라늄보단 플루토늄 역시 좋지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어디 폴로늄이 쓰였대. 폴로늄? 폴로늄을 왜 썼지? 조금만 건드리면 중성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힌트가 딱딱 들어오는 거죠. 제갈량의 주머니 같은 거네. 고민이 될 때 열어보면 그래 이 길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게 미국이나 영국은 그걸 하나하나 다 실험을 해보고서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해서 요거 이렇게 고르는 걸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덜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가 붙는 그렇지, 겁니다. 이게 그럼 예산도 이렇게 되면 거의 뭐 3분의 1, 뭐 5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면 돼. 그럼 이건 안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돈만 쓰면 되는 거잖아. 네, 미국의 시행착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우라늄 230원 모을 때 몇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행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 사이클로트론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라늄 235와 238을 분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큰 전자석을 갖다 놓고 얘를 갖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이게 동그랗게 움직이거든요. 이 우라늄 238은 좀 무거워서 약간 크게 돌고 우라늄 235는 가벼우니까 조금 더 작게 도니까 그걸 이용해서 작은 반경으로 도는 것들을 모으는 방법들도 썼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전자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에 구리가 부족하니까
은을 갖다가 다 털어다가 은으로 이 전자석을 만들었어요. 은으로? 네. 그랬는데 이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수율은 굉장히 낮아서 사실 실패한 방법이었는데 이런 방법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인 가스 확산법을 처음부터 깔고 간 것도 여기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중성자가 뭐지 어떻게 이걸? 과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진짜. 그때는 전시고 어떻게 사실 진짜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뭐 하나는 성공시켜야 된다는 건 압박감에 그건 좀 약간 지금 같아서는 안 할 짓도 해본 거죠. 물론 뭐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전자석에 썼던 은은 다시 다 녹여서 은괴로 만들어서 반환했습니다. 재무부에다가. 원장님, 이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분명한 건 문과 학생도 필요하고 이과 학생도 필요한데요. 문과 학생 1명에 이과 학생 9명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과 학생도 문과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저런 거 발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명이 9명한테 조언해 주면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5명이 필요해요? 그럼요. 5대 5입니까? 아, 5대 5 학부생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뭘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창의력이 필요한 거고요. 양쪽이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문과에서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과적인 그렇죠, 그런 그렇죠. 도움받죠. 논리력과 합리력이 필요하고 또 이과에서도 뭘 찾아내기 위해서 문과적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양쪽의 융합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의 트렌드잖아요. 통섭형 인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네.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지만 내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어두는 아이디어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것도 잘할 수 없다. 종합적 지식을 얻어야 내 집중적인 지식을 더 발전시킬 이것만 수 잘하는 거는 이미 50년, 6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있다. 이제는 이거에서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된 거죠. 방금 얘기하신 전자석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 같은 거를 공학자들은 어떻게 얻어요? 작가님들도 보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완전히 비워놨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뭐 이런 것처럼 과학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럼요. R&D 할 때 항상 보면은 역시 뭐든지 닥쳐야 열심히 하게 되고 극한에 몰려야 이게 쥐어짜내게 됩니다. 막 서로 모여갖고 납기에 쫓기면서 막 이거 못하면 우리 사표쓸 각오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쥐어짜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거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좀 바보 같은 아이디어지만 해보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죠.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러시아는 특히나 항상 수용소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수용소에 갇혀갖고 여기서 내가 삐끗하면은 이제 가시죠 저기 시베리아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죠. 하긴 그런 거 보면 그 작가님들도 마감일 다가오면 갑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작가님들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공통적인 네, 모든 그렇잖아요. 학자의 이건 이공계가 다 똑같은 이공계 문과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일단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는 급한 거 내일 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네요. 기자님들 원고 쓰실 때도 다들 그러시는 겁니까? 일상다반상.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We are the world.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핵 연구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를 막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 미국이 어느 정도 개발에 다가섰느냐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느끼는 압박감도 달랐겠네. 처음에는 이 스탈린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쪼아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1945년 이제 7월 8월이 돼서 미국이 진짜 핵실험에 성공을 하니까 그때부터 서기장 동지의 관심이 확 되는구나. 이제 저 자본주의자들이 드디어 저 무시무시한 무기를 진짜 갖는구나 하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핵 개발에 중요한 인물을 한 명 투입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베리아였습니다. 지금의 KGB. 예전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 KGB. 예전에 비밀 경찰 역할이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내무부 역할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찰, 뭐 검찰, 비밀 경찰 이런 걸 다 합쳐놓은 정보기관 다 합쳐놓은 중정 이상의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었고 저 베리아는 그 총수로서 정말 잔악하고 스탈린을 위한 거의 뭐 충견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었고 외모 보면 참 학자풍인데. 그러니까요. 동지가 가서 책임지고 이거 완수하시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서기장 동지하고 가서 이 엔카베드의 강력한 권한을 동원해서 그때부터 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이제 다 투입한다. 저 엔카베드가 관할하고 있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강제 수용소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범들 그리고 이제 독일 포로들도 많지 다 투입한다 해갖고 인력과 자금 지원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니까 독일에서 다 갖고 와. 독일에서 뭐 핵 개발하던 거 있으면은 다 뜯어와. 해서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드디어 여기서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일이 항복하면서 소련은 중요한 자원들을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라늄 원광이었습니다. 소련도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많은 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당시에는 소련 내에서 개발된 우라늄 광산이 없었어요. 나중에야 카자흐스탄 쪽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되는데 저 때는 그래서 없어서 연구할 때 조금 있는 우라늄광 갖고 그것 때문에도 개발이 진척이 없었는데 독일을 접수하니까 독일이 확보해놓은 우라늄광을 딱 노획한 겁니다. 독일은 벨기에령 콩고에서 우라늄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전쟁 이전에 수입해놓은 걸 싹 갖고 있었고 독일이 또 동유럽에 우라늄 광산이 좀 있었어요. 지금 동독이나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있던 데서 캐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싹 접수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1946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전 유럽을 통틀어서 유럽 최초의 원자로 F1을 모스크바의 크루차토프 연구소에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참. 참고로 이 원자로는 이때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 가동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동된 원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드디어 우리가 원자로를 만들었어 하니까 이제 이걸 많이 만들어야지. 왜? 지난번에 플루토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우라늄 238에 중성자 우걱우걱 먹이면은 이게 플루토늄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원자로를 시베리아 쪽에 첼리아빈스크 현의 오조르스크라는 지역에다가 강제 수용소 노동자랑 독일군 포로들 4만 명을 데려다 놓고 뚝딱뚝딱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관 작업으로. 근데 이렇게 막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로는? 아, 뭐 그렇죠. 짓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소련이나 러시아가 원자로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인명 경시, 안전 경시 같은 속도전 위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오조르스크 인근의 유명한 마야크 핵단지라는 곳인데요. 이름도 마야크야. 예, 여기가 나중에 뭘로 유명해지냐면은 지구상 최악의 핵 폐기물 오염 지역으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이때 이 많은 원자로를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묻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일단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야 저거 귀찮은 거 그냥 강에다 던져버려. 그 강에다. 인근 강에다가 그냥 다 덤프해버린 겁니다. 폐기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그럼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 거기서 방사능을 내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류 지역 사람들이 피폭이 돼도 전혀 신경 안 쓴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에 한 50만 명 정도의 주민이 피폭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 1957년도 9월 달에 이게 키스팀 사고라는 엄청난 재난이 또 벌어집니다. 이거는 냉전 시대라서 거의 안 알려졌는데 핵 폐기물은 방사능을 내뿜으면서 이게 열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담아놓은 탱크를 냉각을 안 시키면 이게 터져버려요. 그 정도로 열이 올라가요? 네, 이 핵 폐기물을 담은 탱크에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미니 체르노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핵 사고나 아니면 러시아 핵 잠수함 내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핵 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냉각 장치 고장이 나서 한결같아요. 그러면 펑 터지면서 그 파편이 쫙 날아가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방사성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람 타고 주변 지역의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데도 제대로 대피도 안 시키고 당연히 주민들은 졸지에 그걸 뒤집어 쓰고 나중에 암에 걸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소련 지역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그래서 저기는 호수 하나를 갖다가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도는 도시가 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 사고 났던 그 근처 도시 보면 막 머리가 5개 달린 뱀이 있대더라. 뭐 고기가 막 뭐 사람 뭐 키보다 큰 뭐 지느러미가 진 고기가 있대더라. 뭐 이상한 소문 많잖아요. 그럼 저런 거에 피폭이 되면 진짜 생물들의 돌연변이가 막 나와요? 돌연변이가 조금 더 증가하긴 하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괴이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기형아 출산 같은 게 늘어나고
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방 쪽에서의 사고들은 대부분이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알려진 게 너무 축소가 되죠. 과소된 거죠. 어쨌건 이 소련의 핵 개발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빼내온 핵심 정보들과 이런 수많은 희생을 합쳐서 그 경이적인 속도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49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51년까지 고 시리즈 IDS 시리즈로 IDS-2, IDS-3 연달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강국의 길에 들어섰고요. 이때 푹스가 넘긴 정보 중에 초기 수소폭탄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나중에 수소폭탄도 금방 만들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소련의 수소폭탄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 수소폭탄의 원리도 원자폭탄만큼이나 흥미진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요거에 좀 자세히 또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시는 걸로. 수소폭탄에 대해서도 제가 쏙쏙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마오쩌둥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켰잖아 라는 말. 그리고 등소평이 존경받는 이유는 부자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던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오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독재자, 뭐 학살자,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국민 입장에서 우리를 지킨 사람, 우리를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이해는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준 지도자가 떠오르게 되고요. 또 국가적으로 안보적인 위기가 오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런 지도자가 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게 뭐냐면 그 2000년대 중반인 것 같은데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자기는 스탈린 시대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당했던. 왜 그립냐 그랬더니 그때 스탈린 시대에는 그래도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줬다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구 동독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보면 이전에 비해서 더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국가가 그 정도의 사회 보장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독재자 밑에서 또 고생할 때는 싫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경험해?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와 리더십이 뭐냐에 따라서 과거의 지도자를 보는 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덩샤오핑이 들어와서 개혁개방하면서 막 성장할 때는 사실은 마오쩌둥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개혁개방이 가면서 그거에 대한 모순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마오쩌둥이 다시 쳐다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중심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오쩌둥 가는 거. 또 마오쩌둥도 스탈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64년에 핵개발, 핵실험 처음 성공한 지도자 아니에요. 국가의 능력이라는 걸 경제하고 안보라는 걸로 봤을 때 마오쩌둥은 야 그래도 우리한테 핵을 갖게 해준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도 처음에 공산권 무너지고 90년대 가고 2000년대 올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전후하면서 이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목받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러시아가 좋아지면 또 한 번 스탈린은 시궁창에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소련,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어떤 중심 그런 가치들이 변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1, 2, 3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변하고 현재가 과거와 달라져도 그 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그 가치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가. 참 재밌는 게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역사의 사건은 그대로 있잖아요. 변하지 네. 않잖아요. 원래 일어나는 일이니까. 평가가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평가가 엇갈리는 거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 많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하면서 군비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부자 됐잖아요. 이것도 되고 소련 같은 경우에 우리도 핵 개발 성공했고 우리 인민들이 자랑스럽게 어깨를 동등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배급제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배급을 했어요. 네. 영국의 뭐 첫 번째 겨울인가가 굉장히 혹독했대요. 그러면 근데 굉장히 많이 얼어 그럼 죽었어요. 다들 줄 서서 빵을 받아갖고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네, 승리는 했지만은 결국에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우리 같이 핵 개발했는데 미국한테 야 우리도 핵 기술 좀 나눠주고 해지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도와준 건 고마운데 그래도 동네방네 갖고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뭘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입씻을 분위기가 보이니까 영국도 우리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1950년대 초반에 영국은 어렵지 않게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미 푹스가 관련된- 있었으면 뭐예요. 푹스는 잡혀갔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많은 노하우들을 이미 전쟁 때 같이 봤기 때문에 드디어 영국도 갖긴 가졌어요. 근데 영국은 가졌지만 유지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죠. 왜요? 핵무기는 만드는 것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랑 협상을 하죠. 우린 우방이니까 좋게 좋게 하자.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일단 접을 테니까 너네 핵무기 나눠줘. 그래서 영국은 핵잠수함 세력이 있는데 탄도미사일 그래서 미국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갖다가 자기들도 같이 나눠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그냥 자기네 독자 핵무기 계획을 다 이제 폐기시킵니다. 기술만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어쨌건 그래서 핵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미영소 핵 3강 체제가 완성되나 싶었는데 이걸 또 두고 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발끈한 게 프랑스.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엄청 센 나라지 않습니까? 프랑스 하면 불과 한 세기도 전에 전 세계 육군 최강이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냉전이 됐지만은 프랑스는 계속 꺼림직한 게 왜 우리의 운명을 저 미국과 영국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 프랑스도 핵무장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이어 드골이 이제 집권을 하죠. 드골은 더더욱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핵 개발 밀고 나가야 돼라고 해서 핵 개발을 굳건히 밀고 나가고 프랑스가 핵 무기를 먼저 완성은 했지만은 갈등이 계속 이어졌죠. 이걸 사용권을 그러면 나토 쪽에서는 야 너네 핵무기 어떻게 갖긴 가졌지만은 이거 사용권은 다 나토에게 귀속시켜라고 했지만 프랑스는 그렇게는 못하겠는 걸라고 갈등하다가 결국에 탈퇴까지 해버린 거고 이때부터 해구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드골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원자력은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저 당시에 엄청나게 프랑스가 핵무기와 원자력에 집착을 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가 원전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거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할 정도로 저 때부터 이제 확고한 원자력이 꼴 우리의 자존심 이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뛰어든 게 중국 마오쩌둥이죠. 핵심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양탄 일성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양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일성, 인공위성. 그래서 1950년대 중국도 정말 끔찍했죠. 중국이 저 당시에 네. 1950년대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핵 개발 선언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지만은 곡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갖다가 아낌없이 양탄 일성을 만드는데 써갖고 몇 천만을 죽이고 얻은 결국에 거네요. 대약진 운동에서 그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게 59년, 수천만 명이 죽은 60년에 게 진짜 그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 하나가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때. 이렇게 굶어 죽어도 이 원자폭탄 개발 돈을 우리 줄일 수는 없다 해서 계속 곡물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 참 무지막지함을 보여서 결국에 만들어냈죠. 그게 또 베트남 전쟁을 불렀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쭉 하면서 이제 좀 돌아보면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전에 최 박사님 외전에 맨 앞으로 돌아가서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메카시즘이 처음에 생기고 공포가 생겼을 때 그렇지. 사실 이런 스파이들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스파이들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청, 감청 이 상황에서 생기는 또 인권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특히 그게 이제 공포감이 커지고 국가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좀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핵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싸그리 없앨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거, 역전다방,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놓은 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 남북전쟁, 역전다방 스타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기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서로 다른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남북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현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게 남북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전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직도 첨예하게 뭔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역전다방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떨어진 타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이 났고 어떻게 전쟁이 수행이 됐고 그 유산은 지금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배울 생각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속 파악할 겸에 무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우리 이세환 기자님께서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나. 이세환의 무기고를 열어보지. 머스켓 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현실 고증. 이게 보통 머스켓 총이죠. 이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희 역전다방 팬이시래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네.